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2015년 12월 22일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시작된 첫날입니다. 하루하루 적은 오프닝 원고를 한번 세봤는데요. 500장이 훌쩍 넘었습니다. 첫 오프닝 멘트가 경세재민이라는 말이었는데요. 경제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 다시 새기면서 마지막 방송 전합니다. 금융거래 관련 소식 첫 번째 인터뷰인데요. 공인인증서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시죠? 올해 안에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20년 만입니다. 다양한 인증 방식과 기술도 나왔고 또 바이오 인증 이런 것들도 활성화됐죠. 다만 그런 인증이 많아질수록 개인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만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연일 정부의 협상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 경제 톱 이슈에서도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행복 관련 인터뷰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앞두고 있다는데 도대체 내 행복은 그 3만 달러의 효용은 어디 있나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욜로도 아니고요. 소확행도 아니고요. 행복에 대한 본질과 삶의 흐름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제의 소리, 오늘 마지막 소리로 봄을 꾹꾹 눌러 간직한 앞화 이야기 취재해왔습니다.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550번 넘게 드린 이 멘트 이제 마지막인데요.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금융거래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많은 애청자분들도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 사용하실 겁니다. 이 제도가 올해 안에 폐지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사라진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인증서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인증수단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서 공인인증서만 고집했던 이 방식은 바꾸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전자서명도 대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많아진다라고 하는데요. 지문, 홍채인식 여러 가지들 있죠. 목소리 인식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편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책임질 게 많아지는 걸까요? 좀 갸우뚱하게도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 목소리 들려드립니다.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정태명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갑작스럽게 공인인증서 폐지하겠다라고 나온 건 아닐 것 같고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 예,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공인인증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나와 있었고요. 네. 먼저 공인인증서는 인증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인터넷 거래를 할 때 그 신뢰를 갖기 위한 그 검증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사용자를 인증하는 거고 또 하나는 데이터를 인증하는 건데요. 아,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편물을 받을 때 배달하는 사람이 맞는 사람인가를 하는 게 이제 사용자 인증이고요. 네. 그 물건이 제대로 보낸 사람 것이 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데이터 인증이거든요. 아, 네. 또 우리나라는 1999년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4개의 공인인증기관이었죠. 한국전산원,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원, 이렇게 4개를 결정해서 관리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믿을 만한 인증 방식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외국의 인증 방식이 한국에 진출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네네. 이제 인증 국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인인증서라는 방식을 택했고 그때는 좋은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 환경이 점점 첨단으로 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또 우수한 인증 기술이 많이 출현했는데 네. 우리가 법에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또 네. 산업적으로도 인증 시장이 정체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걸 10년 전부터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 다양화해야 된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전격적으로 과학기술정통부가 이번에 폐지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10년 전부터 이런 변화 또 이 인증, 보안 시장도 여러분도 실제로 느끼시겠지만 앞으로 자동차까지 이 네트워크상에 움직이니까요. 아주 중요한데 그 확장을 위한 변화기도 하다. 결국은 지금 갖고 있는 이 기관 인증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다양한 인증제도, 기술이 생길 텐데 어떤 것들 좀 있을까요, 교수님? 지금은 공인인증서 하는 방법은 공개 기방식이라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게 일종의 우리가 사인을 하면 사인을 감추어서 보낸 다음에 사인을 다시 풀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누가 낚아채거나 훔쳐보지 못하게.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생체 인식 기술들이 있어요. 네네. 사람의 홍채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지문도 또 다르고요. 그렇죠. 음성도 달라서 그거의 특징점들을 사용하고 있고 요새는 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네. 블록체인도 여러 군데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네. 어느 것 한 개 정도는 변해도 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그런 맞습니다. 기술들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블록체인 나왔을 때 사실은 뭐, 이 왜곡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많은 설명을 해줘서 아마 저희 청취자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작을 네.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조작을 해도 다른 것들이 150% 이상을 조작을 못하면 맞습니다. 다시 원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사실 뭐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은행 거래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뭐 지문인식 정도는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예, 이거 예. 좀 편리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송금하는데 그냥 지문만 갖다 대면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 좀 변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편리하죠.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비서한테 공인인증서를 갖다 맡기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불편할 거고요. 네. 지금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인정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편리하기는 해요. 이게 지문 같은 거나 홍채를 네. 쓰면 편리하지만 네네. 어떤 분들은 또 사회공학적으로 왜 내 눈을 갖다 대지, 내 손을 맞아. 갖다 대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공인인증서는 이제부터 금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다양하게 열리는 인증제도가 활성화되는 차원이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만 쓰는 그 제안을 좀 바꾼다. 이렇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타는 점도 있는 게요. 네네. 여태까지 한 가지 인증 방식만 쓰니까 네. 어느 거래를 해도 그 인증 방식을 사용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는 다양하게 사용을 되면 이 네. 사용자들도 다양한 인증 방식을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지문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지문만으로는 안 될 좀 또 중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생체 인증 시장이 사실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중요하다.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는 지금 보안상 괜찮은가라는 의심이 있기도 하거든요. 세상에 어느 것 하나 100% 네. 안전하지는 않지만 네네. 이 지문이나 이런 홍채 같은 거는 본인이 돼야지 되거든요. 네. 근데 요새 안면인식 같은 것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안면의 특징점들을 찾아서 그걸 수치로 계산하면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지만 가끔가다 같은 게 있거나 이제 해킹 기술이 지금은 없지만 또 발전을 하면 그 특징점들을 찾아서 또 해킹하는 기술이 나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안전한 것도 계속 안전할 수 있도록 보안 기술도 계속 개발이 같이 돼야 됩니다. 예, 완전한 안전함이라는 건 없다. 사실 뭐 SNS상에서 손바닥을 보이고 손을 흔들고 사진 찍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예, 화질이 워낙 좋으니까 지문도 읽어낸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것들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고민점들이 하나 나오는 게요, 교수님. 이 보안 기술이 앞서 뭐 이제 왜 내 생체를 등록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거부감 있는 분들 얘기도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이제 보안 인증 기술이 나오면 결국 그 보안 인증 기술을 사용하는 개인의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그럼요.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국가가 뭔가를 지정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사용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네.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인증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을 지정해 줄 거냐. 네. 왜냐하면 조그만 회사에다 없어질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또 사기를 치는 회사들도 있고 요즘 블록체인으로 또 가상화폐 나오니까 사기꾼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또 이런 것들을 누가 이제 가운데 서서 안전하게 할 거냐는 건데 네네. 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정부가 인증기관을 지정해줘서 네. 너희들이 이런 사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방식이 있고요. 네네. 하나는 완전히 시장에 맡겨놓는 방식입니다. 네. 이 두 번째 방법이 정상적인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안전한 기관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인정 방식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인증 시장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한 가지를 고집해가지고는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이동하는 데는 뭐 자전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만 고집 계속 정체된다라는 점에서도 바뀌어야 된다. 결국은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기존의 공인인증이 이제 확대되고 바뀌고 여러 가지 생체 인증, 물론 풀어야 될 숙제들도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만 상용화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후자의 방법, 교수님께서는 어떤 시장과 기술 경쟁 개발 이런 것들이 끌어가는 게 맞다라고는 하셨는데 또 한국 사회를 보면 여러 가지 규제가 좀 강한 측면도 있고요. 이 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상용화를 위한 좀 로드맵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 상용화는 지금 이렇게 기술은 지금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네네. 있는데 시장에는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쓰던 공인인증서 시장이 확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유리한 점은 우리가 공인인증서 기술을 탄탄히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시장으로 진출을 해도 기본은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생체인식이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인증 시간에 인증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고요. 그것들을 사람들이 다양하게 씀으로써 한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그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이 법 규제 이런 것들이 전면 재조정돼야 돼요. 네. 그래서 공인인증서에 기반으로 돼 있던 법제들이 먼저 정비가 돼야 되고요. 네. 그 시장도 이제는 누구에게 맡겨서 의존하던 것들이 소비자 스스로 내가 나를 책임질 수 할 수 있다는 어떤 문화도 장착이 돼야 됩니다. 예. 이게 한두 달에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2년, 3년 지나면서 인증이 다양한 방식들이 시장에 보편화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초연결성 얘기하는데요. 그럴수록 보안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단지 보호보다는 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계기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정태명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 오늘 마지막 코너인데요.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 주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6817님은 벌써부터 사연을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이라고 아쉽다고요. 섭섭합니다. 어디서 뵐 수 있을까요? 그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다른 시간에 뵐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PD로 또 열심히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들 즐거운 YTN 라디오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한테 자랑도 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선물 오늘 보내드릴게요. 좋은 목소리 감사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좋은 귀를 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는 경제 공감사전 오늘의 주제는 첫 오프닝 멘트로 썼던 경세 재민 이야기입니다. 다스릴 경 세상세 건널제 백성민이라고 하는데요. 경제라는 말이 이 경세 재민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죠. 이 말은 또 일본에서 원천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코노미인데요. 그리스어에서 집안 살림하는 사람,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둘 다 경제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경제라는 말 수입된 말입니다. 우리 원래 그대로의 우리 땅에서 쓰던 이 이야기가 없기 때문인데요. 경세재민이라는 말에서 따온 경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서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라는 의미의 말인데요. 한 2년 조금 넘게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경제가 과연 그런 의미인가 많은 고민에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돈은 도구고요. 그 돈으로 얻는 행복과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경제가 가리키는 방향도 분명히 그러다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 새롭게 또 김혜민 PD와 함께 생생경제가 만들어질 텐데 그 시간에도 여러분 경세재민의 의미 함께 공감하고 나누면서 프로그램 함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공감사전은 경세재민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여하시면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워터파크 티켓 선물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함께 듣고요. 이번 주 주요 경제 이슈, 무역 분쟁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사실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가 아니고요. 계속 지금 우리 경제의 큰 틀에서의 여러 가지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혼자 살아가는 내수로만 돌아가는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 특히 강대국이나 우리와 밀접한 나라와의 무역 관련 협상 중요한데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꼭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한미 FTA 내용 처음에 정부는 좀 자축하는 내용으로 나왔다가 지금 연일 이제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아니 이것도 내줬어? 아니 이것도 깎였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려했던 미국이 원하는 건 결국 환이다. 네. 외환시장이다. 그럼요. 라고 했는데 이제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질 않는데요. 사실 정부가 이제 이게 한미 FTA 개정사항은 국회 이제 비준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네.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철강을 뺐고 자동차 내줬지만 민감한 농산물 지켰다. 이게 유학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디에도 환율 얘기는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이제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미국의 무역대표부 백악관은 이미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의 환율 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라는 부속 합의에 서로가 양국이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건 뭐지? 사실 환율이라는 건 우리나라 수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네. 만일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분명히 밝혀야 할 사임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문제를 빼고 혹시 눈속임 발표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 환율 얘기 어제 GDP 얘기하면서도 환율 때문에 바뀝니다. 예, 7% 뭐 올라갔다라는 거 환율 또 바꾸면 몇 %가 바뀔 정도로 중요한 문제고요. 특히 이 수출 관련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데 기재부에서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건 미국 측이 지금 이상하게 아전인수하고 있다. 별개의 맞습니다. 문제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한미 FTA 협상과 환율은 별개다. 물론 뭐 주무부서인 산자부가 아니고 기재부다. 그리고 이건 뭐 기재부가 미국 재무부와 별도의 진행하는 협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뭐 이 해명하는 것도 일부분 뭐 타당면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협상 과정을 좀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환율 협상을 묶어서 공개했다. 뭐 이런 것도 일부 이해가 가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도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정부가 IMF와 공동으로 국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겠다라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얘기는 네. 그 이면에 우리 정부와 이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물밑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나 봐요. 네. 우리 정부가 항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이것은 북핵 협상 이후에 이 문제를 다시 이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넘어가지 않겠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 환영할 만한 이제 이 FTA였다라고 극찬한 이후에 하루 만에 분위기가 또 썰렁하게 바뀐 상황이어서 네. 이게 사실 다음 달입니다. 당장 미국 재무부는 이 상하원에다가 미국 의회에다가 환율 보고서를 제출할 때 네. 환율 조작국 여부 지정 여부를 발표합니다. 네. 대미 무역 흑자가 높은 국가들 가운데 우리는 지금 감시 대상에 반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4월 되면 바로 드러난 일을 지금 우리는 아니다 기다보다도 팩트 하나는 뭐냐 이미 연계든 아니든 환율 얘기는 논의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FTA 협상의 연계냐 이건 사실 좀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것과 무관하게 팩트는 일단 미국과 환율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고 이게 사실은 플라자 합의 얘기가 꺼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플라자 합의하면 또 엔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 무역의 질서를 좀 바꿀 수도 있을 만한 중요한 사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일 우리가 두 번의 외환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일정 부분 외환시장 개입, 스무드 오퍼레이팅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개입은 불가피한데 이런 환율 주권을 미국한테 양보했다라는 건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985년이었죠.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5개국 재무장관이 모여서 미국이 당시 상황이 달러 강세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 네. 환율 시장 개입하지 마. 이 한마디에 엔화가 추락합니다. 네. 거의 2배 가까이 엔화는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달러화는 2년 새 30%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은 경기가 회복이 됐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출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네. 우리 경제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건 지금 우리가 무역 수지나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서 지금 원화가 너무 약세다. 네. 한 달러당 900원 이하로 내려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사실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화가 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국제적으로 이 투자하는 자본들의 이동 흐름 또 개별 또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 다 상상해보고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좀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건? 사실 정부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우려하는 것 한 방향으로 환율 조작을 계속 개입하는 겁니다. 네. 인위적으로 정말 원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개입했는지 그거를 보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환율 조작이 없었다는 이 객관적인 증거를 내세워서 당당하게 네. 정말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그거를 만약 양보했다면 네. 정말 이제 4월, 4월 이제 환율 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 정말 그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마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할 겁니다. 예,
무슨 현 정권에 대한 지나친 공격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건 정권과 무관하게 계속 우리 정부가 해오던 일입니다. 정부를 주어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안 나오고 여러 가지 또 국가 살림살이 나오면서 국가 부채 얘기 나왔는데 핵심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부담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가계부채가 1,450조 원인데 국가부채는 여기다 100조 원을 더 얹었습니다. 1,555조 원인데 1년 새 123조 원이 늘었는데 그 가운데 한 93조 원이 공무원연금과 그리고 이제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네. 이게 앞으로 이제 당장 쓸 게 아니라 75년 동안 이 공적연금을 줘야 될 걸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커진 건 맞습니다. 이거는 구멍 나면 국가에서 메워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 국민의 혈세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모두 후손에 이제 부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세금을 그만큼 아껴 써야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미 절반 이상이 누적 잔액만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부채가 845조 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네. 물론 뭐 국제적인 통계에서 이 연금 충당 부채는 빠집니다. 네네. 그러면 순수한 정부 부채가 얼마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부채도 660조 원이 넘어서 네. 국민 1인당 1,3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3포 세대는 사회생활하기도 전에 기성세대의 빚부터 물려받고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쪽박도 깨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늦어질수록 굉장히 그 부담은 지금 세대가 아니라 우리 후세대라는 겁니다. 예, 충당부채가 사실상 진짜 빚이 아니라 앞으로 지게 될 빚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봤을 때 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중요한 문제들 늘 이렇게 금요일마다 정리해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인철 소장님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시간은 마지막입니다. 좀 여러 가지 경제를 바라보는 또 경제 뉴스를 소비하는 분들에게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십시오라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 멘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경제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돈의 네. 흐름을 따라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쪽으로 우리가 뭐 지금 금리 때문에 한미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뭐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네.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가 펀더멘탈은 좋습니다. 네. 성장률도 좋고요. 무역 수지도 괜찮고요. 그래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뉴스들이 대부분 부정적이었지만 네. 사실은 이건 긍정적으로 가기 위한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을 점검해 줬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이상 더 하겠어요. 그런 예측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네. 사실은 이 가능하면 협상도 네. 그렇고 조금 좀 너무 긁지를 않고 미국을 네. 긁어서 지금 잘된 국가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본처럼 좀 쥐죽은 듯이 조금 있다가 네. 우리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더 좋은 경제, 더 좋은 상황을 위해서 열심히 비판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9264님 방송 내용 공감도가 갑이었습니다. 건승하세요라고 하셨고요. 7292님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진행에 편안한 마음으로 애청했다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연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실제 우리 가족 4명이니까 그러면 12만 달러인데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힘든가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뭐가 행복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욜로일까요? 혹은 소확행일까요? 이런 용어에 오히려 파묻히지 않고서 그 행복의 좀 근원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이런 시각을 또 제시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과연 이 3만 달러 시대가 주는 행복은 뭘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김용섭 소장, 소비 트렌드 전문가이시죠?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자들 많이 주시는데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안 행복하다. 그 돈 어디 가면 받냐. 이런 문자까지 올 정도인데 경제와 행복의 거리 요즘 이렇게 보면 좀 멀게만 느껴집니다. 낯설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3만 달러라는 규모, 국가적 경제 개념으로 3만 달러가 나한테 주어지는 건 아니고 네. 한국 경제 전체에 나눠보면 그 정도 된다는 건데요. 네네.
없다고 또 생각할 수는 없는 게요. 그러나 네. 한국 사람들은 돈 참 좋아했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데 네. 지금보다 소득이 좀 더 낮았을 때는 뭐 소득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 경제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곧 행복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던 행복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답들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네. 과거의 답이 안정적인 뭐 어떤 수입, 집 뭐 이런 데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요. 행복에 대한 기준들이 전형적인 면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대에 행복을 누구한테 묻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행복은 누구한테 묻는 게 아니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복이라는 기준은 개인적 기준이 되는 거고 경제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기준은 어찌 보면 국가적 개념이 되는 건데 우리가 국가적 개념과 개인적 범주에서 나온 일들을 자꾸 섞어서 쓰다 보니까 네. 소득이 높아지면 행복도 같이 오겠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가적인 뭐 수출 100만 불 달성 탑을 세우고 막 이런데요. 그럴 때 과연 내가 행복했는가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게 또 지금 사회의 다양성의 어떤 흐름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선진국 모습일 텐데 뭐 OECD 가입할 때도 그랬어요. 막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다 이런 선언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의 삶 속 행복 좀 다른데 특히 걱정되는 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렇다면 과연 경제적으로든 혹은 경제를 떼놓고든 행복이 뭘까라는 얘기를 할 때 뭐 욜로, 뭐 소확행 이런 말들이 유행하는데 이 용어 자체에 좀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면서 갇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런 말들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욜로 같은 경우가요. 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니까 네. 이게 한 번밖에 못 사는 건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자기가 한번 원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고 살자가 욜로고요. 네. 소확행도 어찌 보면 행복이 아주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작은 걸 즐겁게 하면 이것 또한 행복이다라는 건데 네. 이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많이 쓰냐 하면 소비 마케팅에 많이 씁니다. 아, 이렇게 돈 써라. 네. 네,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뭐 좋다. 이걸 사실은 우리가 욜로와 소확행 자체를 소비와 무관하게 해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네. 내가 돈 한 푼 안 쓰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렇죠. 즐겁게 뭐 책만 볼 수도 있고 네.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자꾸 이걸 소비랑 연결시켜요. 왜 네. 그런가 하면 기업들이 할 일이 이런 겁니다. 기업들이 네. 국민들이 소비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가 퍼뜨려지면 제일 속상한 게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돈 벌어야 아무래도 되니까. 이런 얘기를 퍼뜨리게 되는데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네. 문제의식이 없다 보면 이런 단어가 마케팅이랑 붙어있을 때 자연스럽게 저걸 사줘야 내가 뭔가 행복하겠다. 욜로해지는구나 네, 행복한 맞습니다. 자꾸 오해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점에선 기준점을 좀 스스로가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어떻게 행복할지를 나한테 좀 물어보자는 건 거죠. 예. 여러분 이 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복할지에 대해서는 나 자신한테 물어보라라고 지금 김영섭 소장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TV에 등장하는 욜로나 TV에서 소개되고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따라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걸 찾아야 된다가 좀 중요한 의미다. 3만 달러 됐다는데 나는 뭐가 행복하냐?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시죠. 자, 결국은 모든 개념이 좀 소비를 지향하고 있어서 생기는 이제 소외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결국 돈을 안 쓰면 행복의 개념과 멀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마케팅과 멀어지면 좀 내가 오히려 잘 못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사회가 상대적 비교를 굉장히 잘 시켜주는 사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이 집단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 보니까 나 혼자 어떻게 하겠다보다 남들이 뭘 쓰고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기업들이 이런 마케팅을 할 때 더더욱 남들은 어떻게 살아요를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자극을 시켜주는 건데요. 네네. 우리가 10,000달러를 벌건 30,000달러를 벌건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려면요. 돈의 액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가 좀 가져야 되는데 네. 이제까지 좀 그걸 좀 못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묻어가는 거 좋아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개인주의란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개인주의란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썼거든요. 맞아요. 뭐든지 다 한 팀이 돼야 되고 한 조직이 돼야 되는 거지 네. 어디 개개인으로 노느냐 이러는데 중국집 가도 반대가 메뉴 되고 통일했어야 있잖아요. 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 자체가 좀 우리가 좀 바뀌어지면서 사실 이런 문제를 자꾸 고민하는 건 거예요. 예. 이런 생각이 없었을 시대만 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뭐 먹고 살고 하면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것에 고민도 안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점점 이런 생각이 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회가 다양화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경제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여유를 찾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기본 경제력 수준 자체가 아주 취약했을 때는 뭐 먹고 살기 빠듯할 때는 다른 생각 못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먹고 사는 문제는 벌써 해결을 했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된 건데요. 네.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이 1만 달러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차를 바꾸고요. 네. 2만 달러 시대가 되면 집을 바꾸고요. 네. 3만 달러 시대가 되면 가구를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 네. 점점점 올라가는 게 뭔가 하면 가구는 사실은 좀 촌스러운 거나 뭐 싸구려를 써도 큰 불편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남들한테 안 보여지거든요. 네네. 근데 차나 집은 남들한테 자랑도 해야 되고 좀 위시형이죠. 네. 네. 한국 사람들에게 사실 자동차와 아파트 브랜드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닐 수가 있었거든요. 보여주기가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좀 더 비싼 걸 사야 되고 자기 형편과 상관없이 뭔가 좀 해야 되고 우리는 소비화하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 행복을 늘 연결시켜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가구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가구는 남한테 자랑을 못해요. 자기가 와야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남한테 네. 자랑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좀 누릴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예. 참 여러분 오늘 또 하나 배워가시는 것 같습니다. $10,000의 차를 바꾸고 $20,000의 집을 바꾸고 $30,000면 가구를 바꾼다. 즉 내가 뭐가 행복하고 즐거운지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참 그 말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여러 세대가 얽혀 있는데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앞서 욜로도 사실은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노년도 다 해당된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청년 세대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3포, 5포, 뭐 금수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사실 청년 세대가 가진 뭐 3포, 5포나 금수저는 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사실 기성세대가 만들어서 준 겁니다, 그들한테. 네. 사실은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냥 과거 세대 걸 계속 물려받았어요. 몇 살에 뭐 공부해서 학교 가고 몇 살에 취직하고 몇 살에 집 사고 그렇죠. 일단 해왔었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준 것을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죠. 그 타격을 사실 지금 뭐 젊은 세대, 요즘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성세대가 살아와서 이렇게 해야 좋다라는 그 공식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다른 길을 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기성세대처럼 살려면 취직도 해야 되고 뭐 취직 못하면 루저가 되는 거니까. 취직하고 집 사고 집 못 사면 또 실패자가 되는 거고. 네. 결혼할 때 결혼 못하면 또 실패한 이런 맞아요. 느낌이 자꾸 생기니까 네. 이들 입장에서 욜로를 좋아했던 건 뭔가 하면 네네. 이번 인생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한번 정해볼까 이런 거였었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는 내가 정해볼까가 아니고 이전 세대가 해왔던 걸 한번 따라볼까가 많았었다면 네. 세대를 좀 바꾼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요즘 기성세대의 눈높이로 밀레니얼 세대를 좀 보지 말자는 겁니다. 예. 기성세대 눈으로 자꾸 보게 되면 그들이 못하는 게 많다 보니까 막 위안도 자꾸 하고 싶고 이런 건데요. 네. 그들에게 위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들은 자기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도전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네네. 어찌 보면 응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건 거죠. 네. 위로가 아닌 응원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위로만 하고 있다는 거고. 또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이 네.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공연 보고 전시 보고 취미에 돈을 많이 써요. 네네. 이하면 회사에서도 뭐 연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장들보다 신입사원이 해외여행 더 많이 갈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문화도 많이 봅니다. 기성세대 시각으로 보면 아니 젊은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떻게 저축해서 아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네. 삶의 가치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아껴서 저축 잔고가 높아지는 것하고 아니면 직접 내가 뭔가를 누리면서 하루하루 즐거움을 가지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행복한가의 기준에 있어서 후자를 선택한다는 건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사회가 집과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세대입니다. 예. 공유경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소유에 대해서 소유를 하게 되면 큰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목돈을 거기다 놓으면 소비할 여력은 좀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 소비가 자기를 위한 소비인데 이제까지 기성세대는 자기를 위한 소비는 좀 인색했습니다. 네. 자식을 위한 소비만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자기를 위한 소비를 좀 하는 건 거고. 예. 또 달리 생각해보면요. 네. 이번 생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 찾아보고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방송 듣고 3만 달러 시대 나의 행복, 나의 길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영섭 소장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자, 금요일 발로 뛰어서 경제 여러 소리 전하는데요. 생활 속에 있는 작은 또 즐거운 경제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김미란 경제 게스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왠지 꽃의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꽃이 피는 이 4월의 문턱에 자연의 꽃의 향기를 좀 소리로 담아왔습니다. 네. 경기도 양평군 시정면에 위치한 행복한 꽃 누르미 공방을 찾아갔는데요. 네. 아파라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파, 그래서 처음에 뭔가 했어요. 아, 네. 누를 아베 꽃화자인데요. 네. 꽃 누름이라고 해서요. 네네. 말린 꽃과 잎들을 눌려서 만든 좀 작품들입니다. 네네. 아파 식물 아트라고도 하는데요. 아파의 명인 오선덕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꽃을 좋아하는데 취미로 이렇게 하다가 좋아서 이제 미친 듯이 작년 끼로 명인이 됐어요. 꽃이라고 해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프레임과 색감과 꽃과의 조화를 잘 이뤄야 꽃도 빛나고 프레임도 빛이 나요. 그러면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우리 제자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기 탁자 같은 경우는 저 바탕이 옥수수 잎이에요. 색을 올려요. 꽃이 빨아들이는 물감이 있어요. 그거를 먹어줘야 돼. 색 올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염색한 꽃을 가지고 이제 액세서리에 담으면 그거는 이제 변하지 않고 오래오래 그 꽃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래오래 꽃을 즐긴다. 저는 이렇게 꽃 누르는 거 보니까요. 지짐에다 꽃 붙여서 먹던 화장 먹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아파 명인 생소한데요? 네, 우리나라의 아파 명인이 딱 2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꽃누름이 매력에 푹 빠져서 우리나라 대표한 아파의 명인까지 됐습니다. 오선덕 씨와 남편 이승재 씨가 함께 이 공방에서 10년 동안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부부가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남편 이승재 씨는 주로 기획 마케팅을 맡아서 해외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한류 문화 상품 특허를 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파 기법으로 독도 그림을 표현해서 등록까지 냈습니다. 예, 아파로 독도까지 그렸다. 여러 가지 만들던데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네, 아이디어에 따라서 꽃누르미는 무한한 변신이 가능한데요. 그림부터 생활소품, 머리핀, 귀고리, 또 소주잔, 나나의 꽃잎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와인셀러, 쌀 뒤주, 100가지가 넘는 작품들이 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아로마와 아파를 접목해서 특허를 낸 상품들이 있는데요. 남성 보타이, 벨트, 브로치, 목걸이 향을 넣었는데 은은한 아로마 향을 계속 맡을 수 있는 특허 상품들입니다. 예. 자, 이거 좀 만드는 과정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예, 자연에서 직접 이 꽃과 식물들을 채집해서요, 작품을 만드는데요. 꽃이 피는 이제 4월부터 6월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고요. 이제 4월부터 왕벚꽃과 공주밥이 많이 피는 산과 들로 나간다고 합니다. 네. 고사리 야생화, 나무 껍질, 이끼도 작품의 소재가 쓰이는데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채집과 꽃누름인데요. 네. 제자 오승빈 씨를 통해서 좀 꽃누름이를 만드는 과정을 들어보시죠. 들에 가면 공조팝, 동글동글하게 생긴 또 공조팝이란 꽃이 있어요. 채집을 해서 염료를 색을 입혀서 누르미에 많이 들어가고요. 종이로 물 먹는 하마 있죠. 거기에 한 10배 정도 버금가는 특허를 낸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를 양쪽에 놔서 꽃을 사이에 넣고 건조된 상태에서 비닐을 씌워서 묶어놔요. 꽃이 얇은 거는 밴드를 살짝 당겨요. 왜냐면 꽃수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건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꽃에 있는 수분을 색소는 놔두고 수분만 싹 빼는 거예요. 꽃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이면 마르거든요. 건조된 것을 핀셋으로 끄집어내는데 그때 끄집어냈을 때 확 완벽하게 누르미가 된 꽃을 보면 너무너무 흐뭇해요. 네, 일에 대한 기분이 상승이 즐겁게 설명하는 목소리에서 네. 꽃의 향기가 나는 것도 같아요. 이게 좀 기간도 필요하고 교육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아빠 수공예는 1, 2년은 배워야 좀 작품을 흉내낼 수 있는데요. 명인 오선덕 씨는 또 다른 명인이 나올 바라면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네. 멀리 포항, 부산에서도 와. 이 아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양평까지 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참 이렇게 많은 분들 또 배워나가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특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한테는 와인셀러가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열쇠고리 풍경 그림
그림, 소주잔 등이 정말 반응이 좋고요. 4년 전 중국에 수출을 준비했다가 사드 때문에 진출을 못했는데요. 다시 올 봄에 중국으로 수출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남편 이승재 씨를 통해서 앞으로 좀 계획을 들어보시죠. 네. 외국인들 반응은요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다가 제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하잖아요. 지금 명인들이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요 일자리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한류 문화 상품이 많이 상품화시켜서 외국에 판매가 되면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으면 한류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명인의 상품들만 정부에서 관심만 주어진다면 그럼 일자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부에서 관심을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마케팅을 주력을 하려고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명인 상품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나가서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이 남편분도 정말로 뭔가 꽃에 비유하자면 좀 은은한 목소리를 갖고 계신데다가 일자리 해외 창출, 해외 진출 너무 좋은데요? 네, 이 꽃누리미는요, 어떤 좀 향기로운 울림이 나는 작품들이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명인들이 만든 상품들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좀 더 보급화되고요. 해외에서도 한류 문화로서 널리 알려지기를 좀 바라고 기대합니다. 네. 자, 오늘 꽃향기를 전해준 의미 있는 인터뷰, 이 마지막 경제의 소리였는데, 김미란 캐스터도 경제 소리에 저한테 좀 향기 같은 그런 바깥의 소식들을 전해주는 존재였습니다. 끝으로 네. 소감 한마디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저도 많이 체험하고 보고 듣고 많이 배웠는데요. 네. 좀 많은 향기를 좀 남길 수 있는 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YTN 라디오에서 김미란 캐스터의 활약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응원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취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란 경제 캐스터였습니다.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오늘 마지막 방송이고요. 이제 클로징입니다. 이 노래 선곡한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곡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힘들어했었는데요. 설거지 하시면서 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런 노래도 아시나? 라고 쳐다봤었는데 8012님 오늘 사연을 안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70이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생생경제를 늘 들으십니다.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아마 아들이 무사한지 목소리 확인하려고 방송 들으시겠죠. 생각해보니까 저도 경제방송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청년들, 노인들, 그리고 세계의 무대에서 싸워야 되는 기업들, 경제 관료들 모두 괜찮은지, 우리 서로 괜찮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게 진짜 경제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어렸을 때 힘들 때 안부를 물어봐 줬던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매일 문자 사연을 보내면서 아들의 어려운 경제방송을 함께했던 70 넘은 어머니의 안부, 저는 그게 경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김혜민 PD가 아주 멋지고 새롭고 또 재미있는 생생경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옵니다. 저는 또 어디 안 가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송으로 즐겁게 함께하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제가 안부를 묻고 지켜낼 수 있었던 좋은 힘이었습니다. 사연 주신 7731님, 0895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월요일 날 돌아오진 않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김우성 PD였습니다.